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베란다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평일 오전 10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을 마친 시간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주변의 시선, 그리고 회사에서의 과로가 쌓이면서 수지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밤에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는 일어나기 힘들어 했습니다. 식욕도 떨어졌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웃지 않게 되었어요. 민호는 처음에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회사를 일찍 퇴근해서 수진과 시간을 보내려 했고 함께 여행도 다녀왔어요. 하지만 수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며칠씩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 날들이 늘어났고 민호와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어젯밤 수진은 갑자기 민호를 깨웠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수진의 눈은 붓고 빨갰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 정말 이상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민호는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이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증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정신과 전문의인 박진우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원장은 민호의 대학 선배이기도 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박 원장은 즉시 수진을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더 악화될 수 있어. 일단 안전한 환경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어. 오후 2시 민호와 수진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대형 정신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백색 건물의 외관은 깔끔했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수진은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온 것 같았어요.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모두 나를 보는 것 같아. 아니야, 수진아.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아. 하지만 민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박 원장은 수진에게 여러 질문을 했어요. 수진은 대답하기 힘들어했고 중간중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약물 조절도 필요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호는 망설였어요. 입원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을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수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수진을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1인실이었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수진은 침대에 앉아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빨리 나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줘. 민호는 수진의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무척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진이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면서도 혹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박 원장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밤 민호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수진과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수진은 밝고 활발했습니다. 항상 웃고 있었고 민호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그 웃음이 사라진 걸까요? 민호는 수진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예쁜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수진이 좋아하던 향수 냄새가 옷에서 났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옷을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일부터는 매일 면회를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진이 혼자 있으면 더 외로워할 테니까요. 그리고 빨리 집으로 데려와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수진에게 곧 끔찍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 일에 휘말리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민호는 불안한 꿈을 꾸었습니다. 흰 복도에서 수진이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어요. 이번 사흘째 되던 날, 민호는 평소와 같이 오후 면회 시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수진이 좋아하는 딸기를 담은 용기를 들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실에 들러 면회 신청을 하려는데 담당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 친절했던 김 간호사가 민호를 보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박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김 간호사는 서둘러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병실로 안내받을 텐데 말이죠. 10여 분이 지나서야 박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민호야, 이쪽으로 와. 박 원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원장실로 들어가자 박 원장은 민호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어젯밤에 없어졌어. 뭐라고요? 민호는 일어서며 박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원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어젯밤 11시 마지막 회진을 돌았을 때는 병실에서 잠들어 있었어. 그런데 오늘 새벽 6시 아침 회진 때 보니 없어진 거야.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개인 물품들도 그대로 있었어. 그럼 어디 갔다는 말이에요? 병원에서 환자가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 원장은 손을 들어 민호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우리도 놀랐어. 바로 보안팀과 함께 병원 전체를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어. CCTV도 모두 확인했는데 CCTV에 뭐가 나왔는데요? 그게 수진 씨가 병실에서 나가는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았어. 복도 CCTV에도 엘리베이터 CCTV에도 계단 CCTV에도 없어.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거야. 민호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공기처럼 사라질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혹시 다른 병실이나 화장실에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곳들부터 찾아봤어. 병원의 모든 층, 모든 방을 다 뒤졌지만 수진 씨는 어디에도 없었어. 경찰에도 이미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될 거야. 경찰이라는 말에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가 사라졌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제가 병실을 봐도 될까요? 물론이야. 안내해 줄게. 수진의 병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수진이 사용하던 침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병실 곳곳을 살펴보았어요. 수진의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그리고 민호가 가져다 준 책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해 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창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 원장이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창문은 안전을 위해 10cm 정도만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사람이 나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누웠을 자리였어요. 베개에서는 수진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정말 CCTV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응. 보안업체 직원과 함께 밤새 확인했어. 수진 씨가 병실 문을 여는 모습도 복도로 나오는 모습도 전혀 없어. 그 순간 민호에게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정말 스스로 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요? 박 원장님, 혹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나요? 박 원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처음이야. 우리 병원은 보안이 철저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하지만 민호는 박 원장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원장이 대답을 망설인 그 짧은 순간이 마음에 걸렸어요. 오늘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될 테니까 기다려보자. 수진 씨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진이 어떻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박 원장은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을까요? 병원을 나서며 민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얀 건물이 저녁 햇살에 물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수진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수진이 쓰던 컵, 읽던 책, 착용하던 반지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민호는 수진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입원 전날 민호와 한 것이었어요. 혹시 수진이가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병원에서 실종된 것일까요? 민호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지만 어느 것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새벽 4시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경찰과 병원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겠다고 말이에요. 직접 조사해서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민호의 표정은 좌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정태수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를 보였어요. 실종 신고를 접수하긴 했지만 성인의 자발적 실종 가능성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정신과 환자들은 때때로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며칠 더 기다려 보시죠. 대부분 스스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CCTV에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CCTV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기술적 오류일 수도 있어요. 일단 주변 수색부터 해보겠습니다. 민호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혼자서 수진의 실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진이 병원에서 보낸 사흘 동안 민호와 나눈 대화들을 되짚어 보았어요. 둘째 날 면회 때 수진이 이상한 말을 했었습니다. 여보, 여기 사람들이 좀 이상해. 간호사들이 밤에 자꾸 들어와서 뭔가 하는 것 같아. 그때는 수진의 병적인 의심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수진의 병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박 원장을 만나기 전에 먼저 간호사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7층 간호사실에서 김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김 간호사는 민호를 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 씨 소식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김 간호사님, 죄송하지만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수진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김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잠깐 밖으로 나가요. 두 사람은 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김 간호사는 담배를 꺼내 피우며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사실 수진 씨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7층 환자들이 자꾸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누군가 병실에 들어온다고,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간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었나요? 환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새벽에 병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 기억이 없다거나,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민호는 김 간호사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수진이 했던 말과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혹시 박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들을 아실까요? 김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은 환자들의 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박 원장이었어요. 박 원장은 김 간호사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아, 원장님. 그냥 수진 씨 얘기를 좀. 김 간호사는 당황하며 담배를 끄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원장은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민호야, 간호사들한테서 들은 얘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 정신과 병동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망상이거든. 하지만 여러 환자들이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박 원장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집단 망상이라는 게 있어.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거지. 별로 의미 없어? 박 원장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수진이 일은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자꾸 병원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 듣는 것보다는 집에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민호는 박 원장의 말에서 미묘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마치 민호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과 병원 측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 간호사가 해준 말들, 그리고 박 원장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분명히 병원 내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경찰과 병원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겠다고 말이에요. 직접 조사해서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 밤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해당 병원에 대한 정보, 박 원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정신과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 조사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그 병원에서 실종된 환자가 수진이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지역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지난 1년 동안 같은 병원에서 3명의 환자가 더 실종되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모두 작은 기사로만 다뤄졌고 대부분 환자의 자발적 이탈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수였어요. 민호는 이 정보를 토대로 실종된 환자들의 가족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그들도 비슷한 의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민호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같은 병원에서 3명의 환자가 실종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모두 지역 신문의 작은 기사로만 다뤄졌고 대부분 환자의 자발적 이탈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여름 20대 여성 환자였어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가을 30대 남성으로 조울증 환자였어요. 세 번째는 올 초 40대 여성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모든 케이스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7층 병동이었고 모두 CCTV에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으며 개인 소지품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실종된 환자들의 가족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실종자인 최민정 씨의 어머니 최경희 씨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전화를 걸자 최경희 씨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만나자고 했어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최경희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어요. 민정이가 사라진 지 벌써 10개월이 됐어요. 경찰도 병원도 모두 민정이가 스스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최경희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믿을 수 없어요. 민정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낫고 싶다고 늘 얘기했거든요. 혹시 민정 씨가 입원해 있을 때 특별한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그게 마지막 면회 때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누군가 병실에 와서 주사를 놓는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기억이 없다고. 민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가 했던 말과 거의 동일했어요. 그런 얘기를 병원 측에 하셨나요? 물론 했죠. 그런데 박 원장이 민정이의 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환자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한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최경희 씨는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민정이가 병원에서 쓴 일기예요. 사라지기 전날까지 썼어요. 민호는 일기를 받아보았습니다. 민정 씨의 글씨는 처음에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날짜가 지날수록 흐트러지고 있었어요. 오늘 또 그 사람이 왔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주사를 맞고 나니 정신이 흐릿해졌다. 뭔가 이상하다. 다른 환자들도 같은 얘기를 한다. 간호사에게 물어봤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한다. 의사도 내 망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팔에 주사 맞은 자국이 있다. 이건 망상이 아니다. 오늘 옆 병실 할머니가 말했다. 자신도 밤에 누군가 와서 이상한 검사를 한다고. 우리가 실험쥐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일기의 마지막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일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오늘 그 사람이 와서 다른 약을 줬다. 정신이 아주 이상해진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이 일기를 누군가 찾아주기를 바란다. 민호는 일기를 덮으며 최경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기를 경찰에 제출하셨나요? 물론 했어요. 하지만 정신과 환자의 망상 기록이라며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민호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다른 실종자 가족들과도 연락하셨나요? 두 번째 실종자인 김태영 씨 아버지와는 연락해 봤어요. 비슷한 상황이었대요. 아들이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망상이라고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경희 씨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봐 주세요. 경찰도 병원도 모두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민호는 최경희 씨와 헤어진 후 김태영 씨의 아버지와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분 역시 아들의 실종에 대해 비슷한 의혹을 갖고 있었어요. 3시간 후 민호는 김태영 씨의 아버지 김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영수 씨는 퇴색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들을 찾아다녔다는 흔적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태영이가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병원에서 허락되지 않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밤마다 누군가 와서 뭔가 한다고 했거든요. 김영수 씨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면회 때 태영이와 나눈 대화예요. 혹시 모르니까 녹음해뒀거든요. 녹음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힘없고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잠들면 누군가 와서 저한테 뭔가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아프고 기억도 잘 안 나요. 태영아, 그런 건 의사한테 얘기했니? 얘기했는데 제 상태 때문에 착각하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전 확실해요. 뭔가 실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수 씨는 녹음기를 끄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녹음을 경찰에 가져갔는데 조울증 환자의 망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민호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세 명의 실종자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병원에서 뭔가 은밀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세 번째 실종자 가족과도 연락해 보셨나요? 연락해 봤는데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아마 너무 힘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신 것 같아요. 민호는 김영수 씨와 최경희 씨의 연락처를 서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진실을 밝혀내자고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오늘 얻은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4명의 실종자, 모두 같은 병동, 모두 비슷한 증언, 그리고 박 원장의 의심스러운 반응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실험이 이뤄지고 있고 수진이는 그 실험의 희생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민호는 병원 내부에 대한 정보를 더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김 간호사를 떠올렸습니다. 김 간호사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김 간호사를 병원 밖에서 따로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이틀 후, 민호는 김 간호사의 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 주변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쯤 김 간호사가 병원에서 나왔어요. 민호는 김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간호사님, 죄송하지만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김 간호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선 안 돼요. 카페에서 만나요. 근처 카페에서 만난 김 간호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7층에서만 유독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김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님이 밤에 몰래 7층에 오세요. 보통 간호사들 교대 시간을 노려서요. 그때 특정 환자들한테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 보신 건가요? 한 번은 우연히 봤어요. 박 원장님이 수진 씨 병실에서 나오시는 걸요. 손에는 주사기와 뭔가 기록지 같은 걸 들고 계셨어요. 그걸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김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박 원장님이 병원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거든요. 저도 생계가 있는데 함부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민호는 김 간호사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어요. 간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수진이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김 간호사는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박 원장님이 알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민호는 김 간호사에게 최근에 알아낸 실종자들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김 간호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럼 정말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이 실패하면 환자들을 어디론가 옮기는 것 같아요. 김 간호사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 원장님이 새로운 환자를 7층으로 옮겼어요. 20대 남자 환자인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했거든요. 새로운 피실험자라는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 환자도 최근에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민호는 긴박감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 환자를 어떻게든 도와야겠어요. 김 간호사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밤에 박 원장님이 병원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간호사 교대 시간인 자정쯤에요. 민호는 마침내 박 원장의 불법 행위를 직접 확인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사님, 오늘 밤 제가 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 간호사는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상계단 문을 열어놓을게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들키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민호는 김 간호사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정에 비상계단으로 들어가서 7층에서 박 원장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 밤 민호는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며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이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11시 30분 민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의 병원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을씨년스럽고 음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간호사가 약속대로 비상계단 문을 열어놓았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 7층에 도달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곧 박 원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민호는 빈 병실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원장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민호는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원장 일행은 한 병실로 들어갔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 병실에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박 원장이 정체불명의 주사를 놓고 있었습니다. 다른 2 남자는 각종 의료기구와 기록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몰래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민호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았어요. 다행히 김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김 간호사의 표정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박 원장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박 원장은 민호와 김 간호사를 보자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민호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민호는 휴대폰을 재빨리 뒤로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걱정되어서 혹시나 해서 왔어요. 박 원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의 2 남자에게 눈짓을 했어요.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민호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어요. 민호야, 내가 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야. 환자들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그리고 왜 밤에 몰래 하시는 거예요? 박 원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신과 환자들한테 무슨 동의를 받겠어? 그들은 자신에게 뭐가 좋은지 판단할 능력도 없어. 우리가 하는 연구는 앞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법이야. 민호는 박 원장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수진이도 그런 실험을 당한 건가요? 그래서 사라진 건가요? 박 원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수진 씨는
불행히도 새로운 약물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어.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소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지. 그럼 수진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박 원장은 대답 대신 뒤에 두 남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남자가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민호야, 내가 본 것들은 모두 잊어야 해. 이건 더 큰 목적을 위한 일이거든. 박 원장이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두 남자에게 붙잡혔어요. 김 간호사는 벽에 붙어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복도에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김 간호사가 미리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박 원장과 두 남자는 당황했어요. 혼란스러운 틈에 민호는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은 체포되면서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말했어요. 내가 찾는 답은 지하에 있어. 하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닐 거야. 다음 날 민호는 수사를 담당한 정태수 경감과 면담했습니다. 정태수 경감은 이전과 달리 진지한 태도를 보였어요. 박 원장을 체포했지만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보니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더군요. 수진이와 다른 실종자들에 대한 정보는 찾으셨나요? 박 원장이 마지막에 한 말이 신경 쓰입니다. 지하에 답이 있다고 했죠? 네, 분명히 그랬어요. 내일 병원 지하를 전면 수색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곳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 밤 민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진이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 원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닐 거야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경찰의 병원 지하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병원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간호사도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박 원장을 신고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오히려 병원에서 해고당했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일에 형조하겠다고 했어요. 오후 2시쯤 정태수 경감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호 씨, 발견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민호는 경감을 따라 병원 지하로 내려갔어요. 을씨년스러운 복도를 지나 한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발견했어요. 철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개의 냉장고와 의료 장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는 여러 사람들의 사진과 의료 기록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벽의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종자들의 사진도 모두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불법 실험 기록들입니다. 각 피실험자들의 반응과 결과를 상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의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피실험자 4- 김수진. 신약 NM-47 투여 후 심각한 뇌손상 발생. 의식 회복 불가능 상태. 처리 방법 검토 중. 민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처리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정태수 경감이 다른 파일들을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피실험자들 기록을 보니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실험 실패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처리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럼 수진이는? 경감이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이 냉장고들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민호는 냉장고를 열기 두려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냉장고에는 각종 실험 약물들이, 두 번째에는 샘플들이 들어 있었어요. 세 번째 냉장고를 열 때 민호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상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의료 기록지들과 함께 이송 기록이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파일을 펼쳐보았어요. 피실험자 1-4 이송 완료. 장소 경기도 가평군 소재 비공개 시설. 상태 의식불명. 생명 유지 장치 의존. 민호는 계속 읽었습니다. 향후 회복 가능성 없음. 장기간 보관 시설에서 관리 예정. 가족들에게는 실종으로 처리. 정태수 경감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호 씨, 이 기록이 맞다면 수진 씨와 다른 분들이 모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살아있다고요? 의식불명 상태지만 생명 유지 장치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김 간호사가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시설 주소가 있어요. 가평군 북면 소재 구결핵요양원. 정태수 경감은 즉시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본부, 이곳 강서서입니다. 가평군 북면 구결핵요양원으로 기동대 파견 요청합니다. 민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경감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수진이를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정태수 경감은 민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평군 북면의 구결핵요양원은 을씨년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1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낡은 건물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폐건물 같았어요. 하지만 건물 주변에는 최신식 보안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태수 경감이 확성기를 들고 건물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나와. 경찰이다. 하지만 건물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경감은 기동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간다. 조심해서 움직여. 민호는 경찰들 뒤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내부는 예상과 달리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바닥도 깔끔했어요. 1층을 수색해 보니 몇 개의 사무실과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2층으로 올라가자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지만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 보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방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침대 4개가 놓여 있었고 각 침대에는 의식을 잃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급하게 각 침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침대에서 수진이를 발견했어요. 수진아. 민호는 수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이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많이 야윈 상태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민호야. 일어나. 하지만 수진이는 반응이 없었어요. 옆에 있던 의료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를 찾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던 것 같았어요. 정태수 경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일단 이분들을 모두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그리고 이곳을 관리하던 사람들도 찾아서 체포해야 합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나타났는데 모두 의료진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경찰을 보자 도망치려 했지만 곧 체포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단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박 원장님이 이분들을 여기로 데려와서 관리하라고 했어요. 실험 실패로 의식을 잃은 환자들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나요? 가장 오래된 분은 10개월쯤 됐어요. 그분이 최민정 씨고 김태영 씨는 7개월, 박영희 씨는 4개월, 그리고 수진 씨는 사흘째예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이는 사라진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도 이미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어요. 의료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다른 분들에 비해 증상이 심해요. 박 원장이 더 강한 약물을 사용했거든요. 실험 결과가 좋지 않자 용량을 늘렸는데 그 순간 생명 유지 장치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의 생체 신호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민호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손은 차갑고 생기가 없었어요. 수진아, 포기하지 마.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제발.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진이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민호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찾고 싶었던 수진이를 찾았지만 이건 민호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어요. 박 원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민호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회복될 때까지 민호는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수진이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민호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수진이가 기적적으로 회복되기를,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기를 말이에요. 몇 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환자분의 뇌 손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민호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덧붙인 말에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환자분이 젊고 건강하니까 꾸준히 치료받으면 언젠가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희망이 희박하더라도 수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생명 유지 장치 없이도 스스로 숨 쉴 수 있게 되었어요. 민호는 매일 병원에 와서 수진이 곁에 있었습니다. 박진우 원장과 그의 공범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불법 인체 실험, 환자 유기, 그리고 허위 신고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박 원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들 중에서는 최민정 씨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비록 기억에 손상이 있고 말하기 어려워했지만 어머니인 최경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김태영 씨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인 김영수 씨는 매일 재활치료에 함께하며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 씨는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였어요. 가족들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상황이라 민호가 대신 그녀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박 원장의 불법 실험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민호는 수진이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예전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 내가 좋아하던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 깨어나면 함께 벚꽃 구경하자. 그때 수진이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민호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분명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들려? 수진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민호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서 수진이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반응이 있네요. 의사 선생님을 부르겠어요. 담당 의사가 와서 수진이를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뇌파에 변화가 있어요. 의식을 회복할 조짐이 보입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희망적이에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사흘 후 수진이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민호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보. 수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민호에게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민호야. 드디어 깨어났구나. 수진이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길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안 해. 아니야,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깨어난 게 가장 중요해. 의사는 수진이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어요. 비록 기억에 일부 손상이 있고 재활 치료가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호는 수진이의 휠체어를 밀며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예쁘다. 수진이가 벚꽃을 보며 말했어요. 말하는 것이 아직 어려웠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뻐. 너도 예뻐. 수진이가 민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예전만큼 밝지는 않았지만 그 미소는 민호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민호는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3개월 후 수진이는 완전히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집에 가면 내가 좋아하던 꽃들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없는 동안 내가 열심히 키웠거든. 정말? 응, 특히 장미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많이 변했지? 민호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변한 건 아니야. 그냥 조금 다른 수진이가 된 거지. 그리고 난 그런 수진이도 사랑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힘들었지? 민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힘들었어. 하지만 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자. 급할 것 없어. 민호는 수진이를 부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수진이가 좋아하던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수진이는 꽃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비록 기억의 일부는 사라졌지만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많은 회복을 이뤘어요. 말하기도 자연스러워졌고 간단한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의 수진이와는 조금 달랐지만 민호는 지금의 수진이도 충분히 사랑스러웠어요. 두 사람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꽃들로 장식한 아담한 카페였어요. 수진이는 간단한 음료를 만들고 민호는 운영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카페에는 종종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방문했어요. 최경희 씨와 민정 씨, 김영수 씨와 태영 씨, 모두 함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호와 수진이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가 기르는 화분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민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끝까지 찾아줘서. 민호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잖아.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어요. 병동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희망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픈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이미 가장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으니까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봄날 같은 인생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